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 뭐 하죠? 통화정책 하던 중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딜까? 저번에 뱅크런 연준의 세 가지 통화 정책이랑 한국도 하는 가지 보고 그다음에 끝났습니다. 요것도 했어요. 네, 여기 요것도 했습니다. 했고, 네, 냈습니다. 여기 요것도 했고, 여기 할 차례예요. 네, 오케이. 이미 지금 지난번에 뭐 했는지를 지금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누가 질문했지? 정호민 씨 질문했나? 그, 맞습니다. 통화정책 수단이 전통적인 게 세 개 있고, 뭐, 전통적인 것도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어, 이 슬라이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거는 국채를 사거나 팔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를 사거나 팔거나 해서 통화량에 대해서는 뭔가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금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국은 어떻게 한다고요? 페드 펀드 마켓에서 뭔가 공개시장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금리를 조절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실제 하는 방법은 뭐냐면 미국 국채를 RP를 하거나 아니면 리버스 RP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RP하고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단지 우리는 뭐냐면 지급준비금 계좌 가지고 RP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계좌 가지고도 RP 거래를 할 수 있고 미국은 지급준비금 계좌 가지고 RP 거래를 한다. 이 차이밖에 없었잖아. 근데 그러면 통화량은 조절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금리를 조절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요 슬라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지금 이제 통화 공급이 있고 통화 수요가 있네요. 그죠? 통화 공급이 있고 통화 수요가 있으면 그러면 뭐가 결정돼요?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수량이 결정되겠죠. 그죠? 예. 어, 페드 펀드 마켓에서 가격은 뭐냐면 페드 펀드 이자율이라는 거지. 페드 펀드 금리라는 거지. 그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양은 페드 펀드에서의 그 량이겠죠. 근데 페드 펀드의 양이 정해지면 결국에는 그게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했으니까 통화량과 관계 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예, 오케이.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페드가 연방기금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연준이 미국채를 매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공개시장 조작한 거죠. 그죠? 국채를 매각했으니까 그다음에 뭐가 돼요?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통화량이 줄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는 페드 펀드 마켓에서는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와 똑같지 않냐 이거지.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그러니까 페드 펀드 마켓에서의 펀드의 양은 줄어들고 그다음 뭐예요? 금리는 상승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제 공개시장 조작하고 금리하고도 관계가 있군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요 그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그죠? 통화량을 통제하는 게 쉽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어, 그, 요건데. 여기 이 조별 활동 보면 이런 거잖아. 아파트를 청소하는데 소파 아래서 50달러 지폐하고 먹다 남은 피자가 발견됐는데 이 지폐를 당자에게 해체했다. 그죠? 원래 우리 앞에서 통화 성수 이야기할 때는 한국은행이 신규 통화를 발행하면 발행한 건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행으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간 거예요? 이 집 소파 아래에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은행에 안 갔죠. 그러니까 통화 성수만큼 통화량이 확장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좀 더 그러니까 통화 성수만큼 확장되는 거는 그냥 맥시멈인데 안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질문이 뭐냐면 통화량 증가의 최대값은
그다음에 최소값은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가게가 현금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소파 아래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은행 예금이 줄어들고, 대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통화량이 충분히 팽창할 수 없겠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네모고요. 두 번째 네모는 뭐냐면, 50달러 지폐가 은행에 들어갔지만, 그럼 50달러의 지급준비율이 10%라면 5달러는 지급준비금에 남가야 되는데,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게 하한이니까 그거보다 더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출량이 줄어들었고, 그것만큼 통화 팽창이 덜 일어나지 않겠냐라는 게 두 번째 이야기네. 그죠? 예. 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유로피언 센트럴 뱅크가 유럽 중앙은행인데 유럽 중앙은행은 2014년 6월에 유로존의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중 계좌를 마이너스 0.1% 해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이너스 0.5%까지. 아, 이 뭐야?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금리가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요? 마이너스로 적혀 있잖아. 마이너스 금리를 만든다는 거네. 그죠? 무슨 이야기예요? 돈을 푼다는 얘기. 아니, 아니, 통화량을 아니, 늘린다는 아니,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 우리가 금리가 10%라고 하면 내가 100억 을 예금했으면 얼마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야. 10억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거 10억 원, 아니야.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5% 적혀 있다고. 마이너스 10% 칩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 100억 원 예금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10%야. 아니, 마이너스 10%, 100억 원의 10%는 얼마예요? 10억입니다. 10억 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맞겠다는. 받겠다는 거죠, 그죠? 주겠다는 게 아니고, 22가.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현금 보관료를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 그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은행이 너무 뭐 대출해주기 싫고 하니까 지급준비금을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니 지급준비금을 최대한 줄이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돈 좀 풀어라라고 이야기한 거다라는 거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게. 어, BOJ도 비슷합니다. 2016년에 지중 계좌를 마이너스 금리를 만들었고요. 스위스 국립은행도 뭡니까? 마이너스 0.75% 이렇게 했습니다. 예. 스위스 국립은행 같은 게 마이너스 0.75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스위스 프랑이 너무 강세를 보여요. 그러니까 스위스 프랑에 대한 이자를 낮추는 만큼 이제 더 높은 이자를 위해서 돈이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보이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유럽 중앙은행 일본 은행은 뭐냐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한 거고 스위스 국립은행은 그거보다는 뭐예요? 스위스 프랑크 강세가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강세를 좀 약세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썼다라는 겁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의 이 마이너스 금리가 좀 더 그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20이나 BOJ는 지금 지급준비금 계좌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한 거고, 시중금리는 여전히 플러스였어요. 근데 스위스 국립은행은 그렇게 하면서 뭐까지 제약을 걸었냐면, 개인 예금,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예금의 금리도 마이너스 금리를 했으니까 돈, 예금하지 말고 돈 쓰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덴마크 국립은행도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율 이슈도 좀 있었던 것 같네. 유로화의 고정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마이너스가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는 이유는 뭐냐면 예금하지 말고 시중에 돈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 할 때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거고요. 그죠? 그 대체적으로는 뭐예요? 지급 준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시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요게 좀 더 좀 급진적인 정책이었다는 거지. 스위스 국립은행과 덴마크 국립은행.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루폴이 있는 거죠.
그, 이 통화 상수만큼 곱하기 10 해가지고, 지준율이 10%면 곱하기 10 해가지고 통화량이 탁 늘어나는, 확장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어떤 거예요. 어, 가게가 그냥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고, 그다음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많이 보유할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통화장 조절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연준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그게 이제 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음. 그 개인 예금에도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면은 뱅크런이 안 오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바깥으로 나가겠죠. 사람들이 돈을 다 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안유 씨가 지금 질문한 거, 이거 뱅클러는 뭐 어떤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받을 거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마이너스 금리는 뭐 어떤 거예요? 돈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낸 거죠. 그러니까 반대 상황이죠. 응. 자, 뱅클런 방금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가 뱅클런이네. 그죠? 예. 뱅클런이 뭐예요? 응. 뱅크, 은행, 런. 뛰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은행으로 사람들이 뛰어갔다는 거지, 그지? 은행으로 사람들이 뛰어가 가지고 뭘 한 거예요? 자기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뱅클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 은행의 신용에 대해서 만약 의심을 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 내 돈 못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인출 못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은행에 런 해가지고 예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은행도 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대중들이 전부 다 몰려가지고 뱅클런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스템이 뭐 어떤 거예요? 부분 지급 준비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예금을 인출한다면 그러면 그 줄 수 있는 돈을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습니다. 안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 어, 지급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은행의 기본적인 수익 모형은 뭐냐면 단기로 예금을 받고 장기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어, 장기 이자율이 높아요? 아니면 단기 이자율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기가 또 없어. 장기가 더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돈이 10년 묶여 있잖아. 내 돈이 1년 묶여 있는 거 보여서 10년 묶여 있으면 더 많이 묶여 있으니 사람들은 그렇게 묶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1년 예금 금리보다는 10년 예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야지 내가 기꺼이 해주겠죠. 그러니까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보다 높은 건 보통 일반적이야. 물론 역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높은 게 일반적이라는 거지. 그죠? 예. 근데 예금은 뭐로 받았어요? 단기로 받았잖아. 그다음 대출은 뭐로 받았어요? 장기로 받았잖아. 그러니 뭐예요? 이 장단기 금리 차만큼을 먹겠죠. 그게 뭐냐면 은행의 수익 모형이라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대 마진이 뭐냐면 예금은 단기이고 대출은 장기이기 때문에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 높으니까 그 차이만큼 먹는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이게 잘 작동한다는 거죠. 어, 10년 대출해 줬는데 그러면 1년 지나고 나서 여전히 만기가 남아 있으니 상환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1년 지나고 나서 그걸 내 인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새로 또 1년 예금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 않니? 그러니 그 사람 돈 가지고 1년 만기 끝내고 돈 인출하려고 하는 사람 돈 대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건 뭐냐 하면 은행이 돈을 분명히 내줄 거야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어느 순간인가 경제가 안 좋든 아니면 은행의 신용도가 안 좋든 그래서 그 은행이 망할 것 같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전부 다 뛰어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예요? 뱅크런이라는 거죠. 근데 뱅크런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화 창출이라는 게 부풀리기였잖아. 근데 부풀리기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용 경제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10배 뻥튀기였는데 10배 뻥튀긴 걸 다시 1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사람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여러분이 1년에 1억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회사가 바뀌어가지고 내 연봉이 1,000만 원으로 바뀐 거야. 10분의 1로 줄어든 거야. 그럼 여러분 살 수 있어 없어요? 원래 연봉이 1,000만 원인 사람은 과거부터 1,000만 원인 사람은 그 1,000만 원 돈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나가. 그지? 근데 연봉이 1억이었던 사람이 1,000만 원이 되면 그러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거야. 그렇겠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뻥튀기 경제인데 신용 경제인데 뱅크런이 일어나고 나면 신용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망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냐?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moral hazard 영어로를 야기시킨다 이거죠. 어, 그 단기 예금하고 그다음 장기 대출해줘가지고 얘들 맞이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 좀 더 위험한데 대출해주면 좀 더 먹을 수 있겠지. 가령 이를테면 10년짜리 대출을 해주더라도 대기업에 대출해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신용도가 떨어지는 어떤 사람한테 대출해준다면 어, 신용위험이 더 크니까 그것만큼 플러스 알파를 더 먹을 수 있잖아. 원래 해가지고 만약 이그 차입한 사람이 부도가 나면 그럼 사실은 그 은행이 그 손해를 보는 거죠. 원래는. 그죠? 근데 만약 은행이 손해를 봐서 뭔가 문제가 심각해지면 그러면 신용경제가 붕괴되니 중앙은행이 구제금융을 해준다며. 그러니까 뭐냐면 은행은 망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사람은 대출 안 해주고 망할 가능성이 낮다면 그 사람은 대출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위험한데 투자하면 좀 더 플러스 알파를 먹을 수 있는데 그 플러스 알파를 먹어서 망하면 누가 돈 부담해요? 세금이 돈 부담해주고 그죠? 만약 그래가지고 안 망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을 많이 났을 거고 이익 많았으면 우리 직원들 보너스를 더 많이 줄 거고 그죠? 그게 뭐냐면 정확하게 뭐라 해야 돼요? 페이오프가 비대칭적이 가지고 뭔가 좀 더 그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을 열심히 안 하면 그걸 보고 우리 보통 뭐라 그러냐 뭐라 해도 이렇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뱅크런이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구제금융을 해줘야 되고 구제금융을 해주면 모랄 해저가 일어날 수 있고 모랄 해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은행을 규제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걔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금융당국이 감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벌어졌다라는 거죠. 1929년이 미국 뭡니까? 대공황. 그죠? 예, 대공황. 대공황인데 이 뱅크런이 막 일어난 거지. 그래서 은행이 폐쇄된 거지. 그러니까 신용 경제가 붕괴됐겠지. 붕괴되고 나니까 통화량이 28% 감소했어요. 28% 감소하는 일들이고 지준율이 대략 10%라면 10배 뻥튀기 했는데 10배 뻥튀기 된 게 1로 가진 않고 그럼 90% 감소했을 건데 그건 아니고 그래도 뭐 그 뱅크런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아 가지고 한 28% 정도 감소했는데 통화량이 28% 감소하니까 대공황이라는 거지. 예.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 대공황이 왜 일어났냐 하는 거에서 연구한 경제학자들이 있겠지. 그죠? 그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은행이 망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난 면들이 꽤 있는 것 같다. 물론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게 뭐냐면 악순환의 고리를 타고 나더라라는 거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니까 은행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 믿게 되고, 못 믿게 되니까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신용 경제가 축소하고 신용가가 축소하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망하니까 또 다른 은행이 부실화되고 또 다른 은행이 부실화되니까 뱅크는 이해 갔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는 거고 그거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이 양반입니다. 벤 버난케라는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2022년에 노벨 경제상을 수상했는데 이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 은행 공황과 금융 위기에 대한 연구로 이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MIT에서. 음. 그리고 2006년부터 2014년에 연준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이 통화 정책을 폈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입니다. 네, 이 양반.
그러니까 그 QE 하는 걸 대략 알잖아요. 지금 quantitative easing. 그래서 양적 완화를 QE라 그러는데 QE를 본격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벤 버난케. 입니다. 예. 어, 얼마나 그 돈을 풀었느냐.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바주카 벤입니다. 바주카 벤. 예. 또는 뭐냐면 헬리콥터 벤입니다. 헬리콥터 벤.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돈 뿌린다라는 의미에서 헬리콥터 벤 또는 이 바주카 포를 쏘는 정도로 강력하게 돈을 푼다. 그래서 바주카 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의 이야기들을 해놓은 영화가 뭐라는 거야? 영화 제목이 투빅 투페일. 투빅 투페일 하면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죠? 몰라요. 대마불사라는 말을 쓰는데 대 뜻이 뭐예요? 큰 거. 그다음 말. 그다음에 아니 불. 그다음에 죽을 사. 그래서 뭐예요? 큰 말은 죽지 않는다. 음,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too big to fail도 바로 그 뜻인 거죠, 그죠? 실패하기에는 너무 크다. 너무 크니까 실패 안 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 영화 있으니까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영화 보다가 이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이런 거죠. 이 양반이 실제 인물이고, 요 양반이 뭐예요? 요 Too Big 이영화. to Fail의 그 배우인데 두 사람이 닮았다. 이런 거죠. 그죠? 이 벤 버난크의 또 다른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반이 지금 원래 이 대공황을 연구했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대공황 연구했고, 그 대공황 이후에 일어난 게 뭐냐면, 우리 저 예금보험공사 하는 한국에 있잖아. 그죠? 그것처럼 미국에서도 연감 예금보험공사가 왜 생겼느냐 하면, 이 대공황 때 뱅크런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더 악순환으로 고리로 돌아가는 걸 보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저 연방예금보험이 만들었다. 이런 겁니다. 영국에서도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 그때죠, 그죠? 노론락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이 뱅크런을 당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국유화를 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정부가 아예 보증하고 세금으로 돈 박아 넣어가지고 이제 내주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있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제일은행이라고 혹시 아세요? 제일은행은 지금 있어요, 들어봤습니다.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있습니다. SC은행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중은행 5대 은행 중에 한 군데였는데, 그죠? 예. 뱅크런이 일어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공포했으니까 사실상 국유화 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사모펀드한테 매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라는 그 글로벌 은행한테 매각이 된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은행 이름이 SC 제일은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일자를 떼버린 거죠. 그래서 SC 은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지점을 갖고 있는 외국계 은행인 거죠. 그랬는데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지점을 서서히 다 지금 철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외국계 은행들은 뭐냐면 서울에 몇 군데 지점 가지고 있고 뭐 또 대도시에 몇 군데 지점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점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들이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고 있는 외국계 은행은 없거든. 그렇게 돼버린 거지. 원래 제일은행은 국내 시중은행이니까 전국에 지점들이 쫙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뱅클런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카드론도 일어났다 이런 거네. 두 번째 네모. 예. LG 카드, LG그룹의 카드 회사가 있었다는 거지. 그죠? 어, 2003년에 신용카드를 너무 많이 발행해가지고 신용카드 똥사고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신용카드 대란이 일어난 거죠. 어느 정도로 신용카드가 남발했냐 하면 대학생들한테도 전부 다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두 사람은 지금 신용카드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안 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문제 생긴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 대학생은 수입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없죠.
근데 신용카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학생들이 고객이라고 생각해요. 왜 고객이라고 생각하냐면, 대개의 경우는 만약 돈, 몸바가 넣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해결해 주겠지. 그래서 언젠가는 아버지가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럼 오히려 연체하는 게 더 좋은 거지. 연체하면 연체 수수료까지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대학생들이 고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는 그 카드 회사 직원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간판대 만들어 놓고 카드 막 발행하고 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남발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디폴트가 난 거고. 그래서 이제 LG 카드가 이 CP 그 기업은 단기채를 발행해가지고 하다가 만기 연장에 실패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LG 카드만 문제 되는 게 아니고 LG 계열에 있는 금융사들이 예금이나 펀드가 막 인출되는 카드론, 펀드론 이런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은행이 긴급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국민은행에 매각이 된 거죠. 국민은행에 매각이 됐고 나중에 누가 인수했냐면 신한은행이 인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LG카드가 신한카드가 된 거죠. LG그룹 산하의 또 다른 이제 금융회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LG투자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사태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LG투자증권도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딴 데 팔린 거죠. 그죠? 그래서 LG투자증권은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LG투자증권도 한 랭킹 4위 정도의 증권회사였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어디로 가 있냐면 우리투자증권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은행 인수된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미국이죠, 그죠? 음, 실리콘밸리라고 있으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한테 대출해주는, 그 다음에 또 투자도 하는 그런 어, 은행이었다는 거지. 근데 한동안 이제 벤처 붐이 불면서 스타트업들이 돈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있는 돈을 스타트업이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아예 스타트업이 이 실리콘밸리뱅크에 원래는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 사람이 예금을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라고? 이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한테 예금 받아가 그 돈 가지고 예, 뭐예요? 그 스타트업한테 대출해 줘야 되는데 이놈의 스타트업이 돈이 많아서 예금을 하고 있는데 대출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안정적인 장기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그죠? 근데 2022년에 미국 금리가 인상을 하게 되니까 국제 평가손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보니까 여기에 국제 평가손이 좀 심각할 정도로 많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뛰어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스타트업 파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뭘 갖고 있겠어요? 핸드, 모바일 폰을 갖고 있고 모바일 폰에서 모바일 앱으로 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런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핑거런이라고 적혀 있잖아. 예. 뱅크런이 아니고 핑거런 손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보통 이거는 하는데 뭐 2주일, 3주일, 4주일 이 정도 걸렸는데 이거는 48만 원 만에 문제가 생긴 거지. 55조 원이 그냥 인출돼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이게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연준하고 재무부가 모든 예금자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예금 보험함도 25만 달러 초과하는 돈도 무조건 다 전액 보장하겠다. 원래 이 예금보험공사가 있으니까 25만 달러, 우리나라는 얼마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초기입니다. 응? 5천만 원으로. 1억, 1억. 그러니까 정호민 씨가 5천만 원인 건 옛날 예금자 보호 한도. 안준 씨가 지금 1억이라 한 거는 이제 바뀐 예금자 보호 한도. 올라갔어요. 수십 년 동안 5천만 원에 묶여가지고 계속 있었던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인플레이션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언제 했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모르겠는데 1억으로 올라갔죠. 그죠? 근데 여기는 얼마냐면 25만 달러. 그러니까 곱하기 천 하면 대략 한 2억 5천만 원 정도. 그 어차피 예금보험공사에서 해주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그거 초과하는 금액도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비상 유동성 공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뱅크 텀 펀딩 프로그램, BTFP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급을 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수단이 되겠죠. 그죠? 한 5분 쉴까요? 지금 59분인데, 1시 5분에 다시 봅시다. 5분 쉬고 다시 시작합니다. 음. 어, 그러니까 50분 지금 55분 수업하고 그다음에 지금 5분 쉰 건데 어, 이 저 요새는 우리 집중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지고 25분 쉬고 10분 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한 25분 되면 대략 끊고 그다음 한 10분 쉬고 그다음에 다시 25분 식으로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유튜브 동영상이 보통 25분이 일반적이잖아. 심지어는 뭐예요? 지금은 그 틱톡이 유튜브보다 그래서 숏폼을 유튜브도 숏폼을 만들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집중력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앞에 했던 시간에 질문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 만약에 은행에서 그 뱅크런 사태 이런 게 일어나면 앞에 나온 예시처럼 보통 다른 은행에 인수가 되거나 아니면 국유화된 경우가 대부분. 일단 급한 불은 어떻게 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를 대략 보니까. 정부에서 중앙은행이 돈 대줘가지고 급한 불을 끄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신뢰 문제니까 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뱅크런이 안 일어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제 재산을 정리해 보니까 도저히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하는 돈을 갖고도 돈이 모자란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을 청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이 인수하거나 하는 일들을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 불안해 가지고 그 중앙은행이 돈 대준다고 해도 불안해 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인수하겠다는 은행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국유화를 했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없어.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 QE 알아요? QE가 뭐 약자예요? 적혀 있잖아. 왜 난 놓고 기억이에요? 적혀 있잖아. 뭐라고 해놨어요? alternative 포지티브 easy.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장점 양적화. 완화. 양적 완화. 그죠? 그러니까 양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 그지? 왜냐하면 또 다른 거는 질적 완화하는 게 있는데 질적 완화는 퀄리티테이티브 이징이고 그다음에 퀄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아마 지난번에 2장 앞에 저 챕터에서 아마 설명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면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의 차이는 뭘까요? 자, 양적 완화는요. 그 돈을 공급하는데 대신에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채권을 사는데 채권 사는 그 채권이 뭐냐면 국채하고 장기 국채하고 그다음 뭐예요? 주택저당증권이에요. 그죠?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국채로 양적 완화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양적 완화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아까 벤 버난케가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잖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뭐 때문에 일어났어? 요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 주택저당증권. 그러니까 국채 매입해가지고 답이 안 나오니 주택저당증권까지 매입하는 범위를 늘린 거죠. 국채는 누가 발행해요? 국가가 발행하는데 주택저당증권은 누가 발행해요? 누가 발행하냐 하면 에이전시라는 곳이 발행해요. 근데 그 중에 뭐 지니맥 하는 것도 있고 페니맥 하는 것도 있고 프레디맥 하는 것도 있는데 뭔지는 몰라도 돼요. 지금. 지니맥은 공기업이에요. 페니맥하고 프레디맥은 사기업이에요. 원래는 지니맥, 프레디맥
페니맥, 그다음 프레디맥 이 세 개 회사가 전부 다 공기업이었어요. 그리고 공기업을 세 개 둔 이유는 경쟁을 시키려고 둔 거지. 그러다가 뭔가 비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민영화시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페니맥하고 프레디맥이고 민영화하고 나서 실적을 막 늘리려고 급하게 주택자산 정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한 거지. 그러니까 페니맥하고 프레디맥은 훨씬 더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겼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니면은 그거보다 약간 덜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공기업들 공기업 또는 그 사기업 그 주택 그 에이전시라고 하는 그 회사들이 망하게 생겼으니 그러니 그 회사들이 발행한 주택지정증권을 저 페드가 인수해야겠다라고 해서 뭐 어, 그리고 이제 페니맥하고 프레디맥은 둘 다 이제 다시 또 국영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셋 다 저 공기업이에요. 예? 공기업이니까 그래도 뭐예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나 아니면 공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서 시장 유동성 공급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면 양적 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이거의 주목적은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증대시키고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유동성을 시장에다가 공급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이제까지 앞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뭐냐 하면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증대시켜 가지고 시장에 뭔가 이 좀 경기 침체를 방어한다든가 아니면 물가 그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반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양적 완화는 뭐냐면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는 게 주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 주택 저당 증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 그러니 가격을 좀 방어한다라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고 이런 거죠. 오케이? 네, 예. 질적 완화는 대상 자산이 달라졌네요. 대상 자산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국공채가 아니고 뭐예요? CP, 기업원, 그다음 회사채. 심한 경우에는 그냥 주가지수 ETF, 그러니까 채권 ETF도 되는데 주가지수 ETF까지도 사는 거. 그걸 보고 질적 완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양적 완화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건데 질적 완화는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뭔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죠. 돈이 지금 유동성이 막 고갈됐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저 시중에 나가는 그 이 자산은 이 중앙은행의 자산은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냥 이 자산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를 질적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구성만 달라지는 게 아니고 중앙은행 자산이 늘어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유동성 공급도 추가로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의 질적 완화는 뭐 어떤 거냐 하면 국채가 있었는데 국채를 팔고 그 돈 가지고 회사채를 사면 그게 질적 완화라는 거지. 엄밀한 의미의 질적 완화는. 그러면 이제 컴포지션이 바뀐 거잖아. 구성 비중이. 그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실적 완화했던 게 어, 이 주로 2020년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데 2020년에는 돈도 공급하면서 그래서 통화량도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 회사채도 매입했다 이런 겁니다. 그게 질적 완화. 여하튼 양적 완화, 질적 완화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양적 완화는 국공채, 어, 질적 완화는 회사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음, 베리에이션이 있다 그랬죠. 아까 주식 시장에도 뭔가 돈을 집어넣기도 한다고. 그래서 이 일본 BOJ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가 지수 ETF를 사는 짓도 했다고. 그래서 왜 질적이냐 하면 이 자산의 질을 바꿨다 해서 질적 완화. 양적 완화는 왜 양적 완화냐면 통화량을 증대시켰다. 라면서 양적 완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음. 어, 여기 보시면 지금 양적 완화가 막 된 거죠. 지금 보니까.
계속 지금 이, 이 중앙은행의 자산이 계속 늘어났잖아. 그죠? 그 양적 완화가 지금 계속 된 거죠. 그죠? 근데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인데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이 언제예요? 2008년. 그죠? 여기는 2024년밖에 없는데 2020년에 또 급격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겠지. 그죠? 예. 그리고 2008년, 2009년에 일어난 그 전까지는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게 뭐라는 거예요?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 그러니까 주택저당증권. 왜냐면 2008년은 서프라임 모기지였으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올 아들도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도 사실은 있었는데 이때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질적 완화가 일어난 거는 아니죠. 근데 만약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지금 차트가 만약 있었더라면 2020년에는 이 부분이 갑자기 확 확대됐겠죠. 그죠? 어, 이 세 개 합친 거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요 부분의 비중이 늘어나고 요거의 비중이 줄어들었으면 그거는 뭐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질적 완화. 근데 2020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어디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차트가 있을 거야. 있는데 이것도 같이 다 올라갔다고. 세 개 다 올라갔으니까 그 말은 뭐예요? 사실은 이 구성을 바꾸는 것보다는 주로 뭐였어요? 그냥 회사채 사면서도 이 통화량을 증대시키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지금 비전통적 통화 정책 수단 중에 양적 완화하고 질적 완화했고 나머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배경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입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